자, 전산회계 1급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페이퍼로 드렸던 부분. 자, 이 기업의 손익계산은 왜 여기서 저희가 가져가냐면 우리가 재무제표가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재무제표 돌아가는 흐름에 지금 기업이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라는 부분을 따져보면 일단은 이익인지 손실인지는 어디에서 계산을 하셨을 거고요.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을 했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된 당기에 순이익이 있을 거예요. 또는 당기에 손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디에? 자, 손익계산서에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이게 반영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보여지는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은 재무상태표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금액이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개인이었을 때는 어디에? 자본금에 들어가서 얘를 증가시켜 줄 것이고 손실은 감소시키고요. 반대로 법인이었더라면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을 저희가 배워야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배우는 부분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기업의 손익계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볼게요. 자, 손익계산 부분에 손익용어를 좀 들어가서 보신다면 우리가 손익이다라고 하면 기업이 경영활동 또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무슨 부분? 이익을 얻었거나 또는 손실이 발생되기도 하더라. 그 부분에 용어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손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손익. 자,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누구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걸 말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은 두 개를 합쳐서 부리는 줄임말이고, 자, 그리고 이 손익이라고 하는 이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재산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다? 손익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산법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누구를 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는 부분,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손익법이라고 하는 건 손익 계산서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근데 재무상태표에서 계산된 손익과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손익은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제가 왜 일치한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냐면 조금 전에 이 부분 들어오기 전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된 이익이나 손실은 마지막 종착지가 재무상태표의 자본이에요. 그러면 대체된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된 금액이니까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데 내가 손익계산서에 가지 않고도 재무상태표만 보고도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산된 금액이랑 손익계산서 산출 근거에서 나온 금액은 항상 일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계산했냐에 따라서 재산법, 손익법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에 대한 부분은 그런 의미로 구분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자, 재산법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본유지 접근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왜 이 얘기가 나왔냐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제가 재무상태표에 보여지는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은 누가 있다?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계정은 실제 남겨져 있는 금액을 무엇하는 거 계속 끌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단기에서 어디로? 다음 기수인 차기로 넘겨주는 행위를 우리는 차기 이월한다라고 얘기했고, 자, 단기가 어디에서? 전기에서 넘겨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전기 2월 받았다라고 얘기한다겠어요. 그러면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전년도 12월 31일에 나는 자본을, 그러면 그냥 자본으로 쓸게요. 자본을 지금 현재 500으로 마감을 했대요. 그러면 12월 31일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기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기말에 자본을 500으로 마감했다. 그러면 우리
단기에 넘겨받을 때, 여러분 제가 일부러 공간을 좀 띄어서 갈게요. 자, 이 자리를 1월 1일이라고 써볼게요. 1월 1일. 그러면 전년도 12월 31일 기말 자본 500은 단기 1월 1일, 소위 말해서 전년도가 2020년도라고 했다라면 2020년 12월 31일 기말 자본 500은 2021년 1월 1일 기초로, 그쵸? 그리고 기초 자본이라고 부르겠죠? 자, 얼마로 시작한다? 500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끌고 다니는 거다라고 해서 실제 회사의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실질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로 끝내지 못해요. 남겨져 있는 잔액을 계속 끌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나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자본 500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회사가 뭐가 생기면 이익이 있으면 무엇할 것이다? 더해주고, 회사가 손실이 있으면 무엇할 것이다? 뺄 거예요. 그러면 기초로 가지고 있었던 자본의 이익과 손실이 더해져서 뭐가 된다? 여기에 12월 31일입니다 라고 하면 이 12월 31일에 뭐가 되는? 기말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 기말의 자본과 기초의 자본의 차이가 뭐가 될 것이다? 단기에 벌어들인 이익 내지는 손실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유지 접근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제 재무 상태표에서 계산한다는 의미 때문에 재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해서 우리 누가 더 크다라면, 기말 자본이 더 크다라면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단편적으로 나는 기초에 100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그럼 1월 1일이겠죠. 그래서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 자본은 100이다. 그런데 12월 31일 기말 자본을 가서 보니 150이더라. 그럼 더 큰 거 맞죠? 그러면 기말 자본 150에서 기초 자본 100을 빼서 우리는 이익이 얼마가 있다? 50이 생겼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기초 자본 1월 1일 날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게 100이 있었다. 그런데 기말 자본 12월 31일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 우리는 90이라는 결론이 났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초 자본 100에서 기말 자본 90을 빼서 나는 10만큼 뭐가 생겼다? 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계산된 순이익 50과 여기서 계산된 순손실은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금액과 무엇한다? 반드시 일치할 거라는 거죠. 반드시 일치할 것이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앞에 있었던 그 부분을 조금 더 무엇으로 T 계정처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해서 순이익이 발생했다. 기말 자본이 더 컸으니까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1월 1일자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거겠죠. 자, 1월 1일자에 기초 자산은 1000이 있고 기초 부채는 700이 있고 기초 자본은 300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항상 재무상태표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다고 했으니까 같죠,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며칠 날짜 12월 31일 기말에 가서 재무상태표를 완성을 해보니 결과가 바뀌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산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부채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당연히 자본도 증가하거나 감소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끊임없이 하겠죠. 그리고 12월 31일자로 작성한 거란 얘기겠죠. 그래서 기말 자산은 1,500으로 끝났고 기말 부채는 얼마가 됐다? 1,000이 되고 기말 자본은 500이 됐대요.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합은 같은 거로 결론이 나졌고요. 그러면 기초 자본은 300이고 기말 자본은 500이네요. 그럼 기말 자본이 더 크고요. 그러면 기말 자본 500에서 기초 자본 300을 빼면 이익 200이 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 자, 그럼 요거 말고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뭐도 보셔야 될까요? 손실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손실은 지금 아까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1월 1일자 전년도에서 넘겨받았던 정보를 놓고 봤더니 자, 기초자산 1000이 있고 기초부채 700이 있고 기초자본 300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열심히 사업을 1년 동안 했겠죠. 그리고 12월 31일자로 재무상태표를 완성해 보니 기말 자산은 1,500이고 기말 부채는 1,250이래요. 그리고 기말 자본은 250. 그러면 기초와 비교를 해봤을 때 기말 자본이 지금 감소했네요. 그러면 300에서 250을 뺀 50만큼 회사는 손실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자본이 무엇되었다? 감소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외부적인 영향이 없다라면 이익 난 회사이면 자본이 커지고요. 손실 난 회사이면 자본이 작아져요, 여러분. 네,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린 지금 무슨 법에 의한 우리 재무 상태표에 나와져 있는 계산법에 의해서 지금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재산법을 해봤으니까 이제 누굴 해봐야 돼요? 우리 손익법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손익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래접근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된 수익의 총액에서 발생된 비용의 총액을 무엇해서 비교해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가는 부분을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손익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지금 총비용과 총수익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우리가 총비용에, 요건 가정이에요. 자, 총비용에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가 있다고 하냐면 3,000이 발생이 되었고, 자, 총수익의 금액은 현재 얼마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냐면 3,000, 500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3,000과 3,500을 비교했을 때 총수익이 더 크죠. 그러면 총수익 3,500에서 총비용 3,000을 무엇하며 빼면 우리는 얼마에 500의 순이익이 생겼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된 순이익이 앞에 재산법에 의해서 계산된 순이익과 무엇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해요. 그럼 제가 앞으로 잠깐 돌아갔다 올게요. 지금 그냥 가정금액 쓴 부분이고, 아이고, 마우스를 뒤로 눌렀어요. 자, 지금 보시면 기초자본에 대한 금액이 300이고 기말자본의 금액이 500이에요. 그래서 순이익이 200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계산 내용을 보여드렸을 때 순이익이 300이었다, 500이었다 이렇게 계산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회사의 사건인데 금액이 다르게 계산이 되더라. 그러면 일단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돌린다라고 하면요. 그런 상황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총비용을 1,000이라고 주고 총수익을 1,500이라고 줘서 순이익이 500 있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서는 500이라는 당기순이익이 보여지는데 재무상태표에서 계산했을 때는 우리 300밖에 안 보여지더라. 말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나와버리면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다 오류가 떠요. 마지막에 작성하는 서류가 재무상태표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한테 회계를 이제 처음 접하시니까 부탁드릴 거 한 가지는 앞에 자산과 부채 금액을 가정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금액이 1,000이었다가 1,500으로 바뀌었으니까 500만큼의 수익이 있거나 비용이 있다. 아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는 남겨져 있는 잔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현금을 놓고 봤더니 자, 여러분 현금의 자기 자리는 차변이었잖아요. 그럼 차변에서 무엇이 생길 것이다? 증가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증가가 먼저예요. 그래서 증가가 있어야 우리는 감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반대편이 남의 자리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고 그럼 대변에서 감소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래처한테 매출을 했는데 얼마를 팔았다. 난 지금 현재 매출을 했는데 현금 5천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여기다 5천이라고 썼을 거거든요. 근데 이 현금을 안 쓰고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출이라고 하는 건 수익의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현금을 받고도 매출할 수 있고 외상으로도 매출할 수 있죠.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종업원에 급여를 줄 수도 있고 제가 적금을 가입할 수도 있고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면 급여나 적금했다는 얘기는 내가 현금을 사용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화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가를 어느 변에 차변에 썼다가 이 현금을 무엇하게 되면 내가 급여를 주었어요. 얼마만큼? 1,000만큼. 자, 이 상태에서 정리가 끝났대요. 그러면 현금은 현재 제가 지갑을 열었을 때 얼마가 있을 것이다? 4천만큼 잔액이 남겨져 있을 거거든요. 요 잔액 4천이 어디에 보여지는 것이다? 재무 상태표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보여지는 금액은 잔액 4천을 보여주는 거지 현금이 원래 얼마 있었다라는 5천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 상태표에 있었던 그 금액의 잔액이 수익과 비용에서 전체로 보여준 금액하고 같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총 비용과 총 수익은 발생된 거의 전체 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합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소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생된 거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가지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들어오는 건 전체 금액인 5천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금액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어디에서? 은행에서 결산이 끝나면 너네 재무제표 은행에 내줘야 돼 라고 하거든요. 얘기 안 해도 갖다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제출할 때 꼭 같이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부분?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걸 보여달라고 해요. 저희 이것도 배울 거예요. 네, 그럼 이 합계잔액 시산표는 재무제표 종료 나열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우리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합계잔액 시산표는 재무제표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내가 세무서에 신고할 때도 내야 되는 서류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합계잔액 시산표 계속 얘기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내가 은행에 결산서라는 부분이 다 작성이 되면 되는데 은행에서도 제출 요구를 합니다. 또는 내가 신용보증기금에 재무제표를 내고 보증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재무제표 낼 때 이 서류도 꼭 같이 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합계와 잔액을 보여준다겠죠? 그럼 현금의 합계는 얼마였고 5천이었고 그런데 잔액은 현재 얼마이다? 4천이다. 그럼 나는 얼마를 썼다? 1,000을 썼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무상태표만 내면 누구만 보인다고요? 4천만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겨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하실 때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금액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네, 그 부분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그걸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면 저희 앞에서 이제 계산했던 부분을 좀 추정을 해보면, 앞에서 기초 자본, 우리 이익 났던 거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초 자본은 이익 났을 때 얼마였었죠, 여러분? 기초 자본. 우리 300이었나요? 네, 기초 자본은 300. 자, 그리고 기말의 자본은 얼마였다? 우리 기말의 자본은 500.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건이 있는지 몰라도 자, 지금 현재 총 수익이 3천이고 총 비용이 얼마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손익계산 재무상태표에 의해서 결론을 낸 건 당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은 얼마가 있다. 200이 있다. 이렇게 결론 냈어요. 그럼 총 수익이 3천이라고 결론이 났더라면 총 비용은 2,800이라는 결론이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수익 3천에서 총 비용 2,800을 빼면 순이익 얼마이다? 2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순이익과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보여지는 당기순이익의 금액은 반드시 무엇한다?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부분. 그리고 이 순이익은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가면 어디에? 개인회사는 자본금의 이 부분이 무엇 된다? 대체가 돼요, 여러분. 자본금으로 대체를 시켜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말 자본에 얼마가 당기순 200이 대체가 돼서 300이었던 돈이 5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다를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봐주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익과 비용의 결과는 최종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디이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기 순이익이 났는지 당기 순손실이 났는지 손익계산서를 확정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자본을 확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반드시
누구를 먼저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 누굴 작성한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절대로 재무상태표 먼저 작성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익과 손실을 자본으로 대체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요. 요거는 그냥 여기서 듣고 흘려주세요. 최종 종착지가 재무상태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앞뒤로 붙여야 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손익계산서 앞에 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지금 현재 무슨 회사이면 우리는 제조회사이면 원가를 확정시키지 못하면 손익계산서 작업 못해요. 그러면 원가 계산 먼저 해야 되고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자, 개인회사는 자본은 자본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인회사로 회계를 배운다, 법인회사로 회계를 배운다, 법인. 그럼 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주주. 그럼 주주한테 뭐 보여줘야 될까요?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경영성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 얼마가 났는지, 당기순 손실이 얼마가 났는지, 그래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부분이랑 합쳤더니 이래요라는 상황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도 재무제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세무서에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큰 흐름만 볼 때는 손익계산서 작성을 해서 당기순손익에 대한 결과를 내고 그걸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무엇한다? 가산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항상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실 거 됐을까요? 요것도 이제 계산 문제를 조금 접해보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여러분. 네, 계산 문제.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 요 부분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교재 예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제 부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